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62부 점호는 프랑스, 떠오르는 독일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6년 11월 11일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에서 패퇴한 후 로즈 제독은 더 이상 조선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일단 총퇴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서둘러서 급하게 갔냐면요. 당시 이제 조선에서는 슬슬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즈 제독이 사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겨울까지는 안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초겨울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곶진 일대에 진지 보강 작업을 해가지고 나름의 이제 프랑스군 요새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반 공사를 하다가 지금 정족산성에서 패퇴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걸 바로 엎어버리고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갈 때 정말 신속하게 돌아가는데 이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퇴해가지고 올리비에 대령이 돌아온 날 밤 바로 작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신속하게 다 철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갑곶진 강화옥성에 상륙을 해가지고 진지도 구축하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또 요새 보강 작업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갈아엎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싹 다 철군을 해버리니까 아니 이게 너무 신속한 철수 아니냐. 당시 이제 부하들도 좀 많이 당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하들도 의견이 반반 갈렸는데 반은 싸우자. 이거 한번 졌다고 해서 물러나는 거 용납이 안 된다. 한번 더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반은 이쯤 했으니까 그냥 갑시다. 또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프랑스 함대가 이제 갑곶진에서 전부 짐들을 싣고서 병력을 싣고 강화해협을 따라서 남쪽으로 철군을 하게 되죠. 자, 남쪽으로 쭉 철군을 하면서 이제 강화해협의 그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조선군도 이 광경을 보고서 각 포대에 있는 조선군 대포들이 포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선군이 보유한 화포로는 프랑스 함선들에게 뭐 별다른 피해를 줄 수는 없었겠죠. 뭐 어디까지나 이제 조선군도 그런 정도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이제 프랑스 군함을 격침을 시키겠다라기보다는 일단 철군에서 가니까 나름 이제 승리의 퍼포먼스죠.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랑스군은 큰 피해 없이 강화해협을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프랑스 함대는 조선 원정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강화옥성을 함락해서 얻은 전리품에만 만족하며 중국에 있는 본진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병인 양요는 프랑스가 진 전쟁이 맞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의 승패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누가 더 크게 입었냐 이걸로 가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뭘로 가리는 거냐면 오로지 전략 목표를 달성을 했냐 못했냐 그것만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승패는 사실 그걸로 나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프랑스군이 조선에 와가지고 각 개별 전투를 놓고 보면은 정족산성 전투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전투에서 조선군을 압도했죠. 그리고 프랑스군이 입은 피해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물론 조선군도 강화옥성이 함락된 게 뼈아파서 그렇지 사실 뭐 조선군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사자가 나왔던 전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강화옥성이 함락됐다는 점만 놓고 보면은 피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피해 스코어만 놓고 보면은 조선군이 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프랑스가 제시한 전략 목표가 달성된 게 없잖아요. 뭐 처음에는 막 그런 험한 말도 했죠. 조선의 왕을 붙잡아가지고 파리로 압승해서 뭐 법정에 세우겠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거는 고사하고 하다못해서 무슨 뭐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배상금이라도 공식적으로 뜯어낸다든가 혹은 뭐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 조정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좀 이제 전리품만 약간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형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 개별 전투로 놓고 봤을 때는 프랑스군이 우위를 점한 전쟁은 맞았지만 이게 총체적인 전쟁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전략 목표를 달성한 게 없기 때문에 병인양요 자체는 프랑스의 패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당시 통역관으로 참전했던 리델 신부 이 리델 신부가 그런 말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진 거나 다름없는 전쟁이다. 나는 도대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프랑스군이 하는 행동은 여전히 저 조선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저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거 구해주러 온 거 아니었냐.
근데 그 고통받는 천주교 신자들을 외면한 채 이거 야반도주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우리 프랑스군이 이렇게 한심한지 그동안 몰랐다. 정말 비통한 심정이다 하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토로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청해에 있던 각국 서양 공사관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서 프랑스의 좀 체면이 사실 좀 손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런 비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병인양요는. 제가 뭐 꼭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브라질 축구팀이 방글라데시로 가가지고 원정 경기를 뛰었어요. 그래서 브라질 축구팀 대 방글라데시 축구팀이 축구 경기로 붙었는데,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볼 거 없잖아요.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해도 그렇지. 다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승리는 브라질이 확실하고 중요한 거는 몇 대 0으로 이길 것이냐. 다들 그렇게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이변이 벌어진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면서 무슨 뭐 볼 점유율이 브라질이 90%가 넘어가고 내내 하프라인 바깥에서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골대를 수도 없이 흔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타가 안 터져요. 결정타가 안 터지고 스코어는 계속 0대 0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방글라데시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뻥찬 공이 슉 날아오니까 공격수 한 명이 딱 이제 그걸 몰고 오는데 이걸 브라질 수비수가 좀 실수로 백태클을 걸어가지고 페널티킥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진짜 황당하게도 이 페널티킥을 먹는 바람에 브라질이 한 골을 먹혀가지고 0대 1로 졌다. 그러면은 이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거냐 이거죠. 뭐 축구에서 0대 1로 졌다라고 하면 보통 아쉬운 패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천하의 브라질 팀이 방글라데시 축구팀을 상대로 0대 1로 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패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치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패배가 아니라 설사 0대 0으로 끝났다. 이것도 굴욕이에요. 이건 무승부만 가도 방글라데시는 아마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94년 미국 월드컵 때 그때 이제 스페인 상대로 2대2로 무승부했을 때 그때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독일 상대로 3대2로 석패를 당했을 때도 상당히 또 이제 분위기가 괜찮았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랬었는데 그냥 이게 당시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하의 프랑스가 가가지고 저렇게 순순히 물러나왔다고 자국민이 9명이나 죽었는데 야 이거 프랑스 이빨 다 빠졌구만. 이런 분위기가 서양 각국 공사관에 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위신에는 살짝 금이 가게 되는데 그 천하의 프랑스가 유럽의 일진 듀오 중 한 명인 프랑스가 세계 육군 최강이라고 잡아놓은 프랑스가 이게 당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마이너 국가였던 조선에 가가지고 뭐 별다른 성과 없이 저렇게 돌아버렸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체면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랑스도 이거를 좀 인식해서인지 뭐라고 이제 발표를 하냐면은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로즈 제독이 독단적으로 벌인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 우리 프랑스가 각 잡고 공력을 기울여서 한 전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스의 패배가 아니라 그냥 로즈 제독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었다라고 하죠. 근데 뭐 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사실 이번 병인 양유는 프랑스 측 말 맞다나 프랑스가 전력을 쏟아서 벌인 원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처럼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원정대를 보냈던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원체 여기저기에서 전쟁판을 벌였기 때문에 완전 그냥 전쟁 광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조선에 제대로 된 원정을 기획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어설픈 원정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도 이 무렵 프랑스의 관심은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무대였고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무대였지만 무엇보다도 베트남 쪽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게 또 나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즈 제독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는데 로즈 제독이 이때 무렵해가지고 에더 마쿠의 요청으로 지금 현재 마쿠가 조슈군에게 패배를 한 다음에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쿠 육군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럼 현재 세계 육군 최강이 누구냐? 프랑스군 아니냐? 그래서 때마침 로즈 제독한테 알바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일본에 와가지고 좀 우리 일본 군대를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로즈 제독 입장에서 지금 알바가 예약돼 있는데 지금 저게 중요하지. 여기 조선에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뭉적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손절 치고서 나가자 이겁니다. 그래도 외상빚은 우리가 지금 갚을 수 있는 그게 되었고, 구출하기로 했던 2명의 선교사는 자력으로 탈출했다라고 하고, 그러니 뭐 나머지는 어차피 그냥 허세 공갈포였잖아요. 뭐 왕을 갖다가 뭐 잡아가지고 프랑스 법정에 세운다는 둥, 그건 어차피 허세 공갈포였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조선 방면을 정리하고 철군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즈 제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또 알바를 뛰기로 했기 때문에 싱겁게 철수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살짝 체면이 손상된 프랑스. 당연히 이제 이걸 좀 만회할 만한 카드가 필요했는데, 일종의 분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냐면은 베트남. 이 베트남 침략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협상해가지고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코친 차이나 이때를 할양 받는 걸로.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서 갑자기 또 그냥 선빵을 날릴 수도 없는 건데, 이때 당시에 건수가 하나 생깁니다. 이 코친 차이나가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 살고 있었던 베트남 사람들이 반프랑스 운동을 거세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프랑스 물러가라. 자, 그래서 프랑스는 이 반프랑스 운동을 제압하겠다라는 나름의 이제 베트남을 재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울고 싶다는 차에 뺨 때려준 격입니다. 좋아. 조선에서 손상된 체면 여기서 확실하게 갚아준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67년 6월이 되면요. 프랑스군은 다시금 코친 차이나를 진격해서 그간 이제 점령을 밀어두고 있었던 사실상 이제 베트남 거의 최남단 끝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부 삼성지대였는데 이 일대를 순식간에 침략을 해서 병합을 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서부 삼성은 베트남 측에서 파견한 관료였던 판타인 잔이라는 인물이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타인 잔이 나름 이제 지난번 협상 건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좀 건너와서 갔다 오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 각국들의 위용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을 하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오니까 지금 현재 우리 베트남과 유럽 제국들 사이에서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타인 찬이 좀 이제 어떤 주제가 되냐면 저항 무용론. 지금 현재 우리 베트남 실력 가지고서 저 서양 제국들한테 붙는 것은 이거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약간 실력 양성파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충분히 실력을 키워가지고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굴욕을 참고서 당분간은 쟤들이 시킨 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판타인 잔은 프랑스의 침략에 그다지 저항을 하진 않고 그냥 순순히 서부 삼성을 넘겨주게 돼요. 하지만 아직 유럽 제국들의 실제 위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또 베트남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또 이런 저항 정신이 또 강한 동네잖아요. 일명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더불어서 강대국의 무덤으로 알려진 지역인데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판타인 잔의 충고를 무시한 채 프랑스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아직 베트남 영토로 남아있던 서부 삼성마저 프랑스에게 뺏기는 침략 부실만 더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부 삼성마저 뺏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판타인 잔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또 이 사람도 나름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음독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 시대의 이제 소위 말해서 성리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료들, 그런 전통적인 관료들의 모습에 전형을 보여주는 게 판타인 잔이에요. 사실 이런 유사한 모습은요, 나중에 조선에서도 수도 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기도 있고 국가를 위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 한 번 바치리라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도 있는데 근대적인 마인드는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래서 일정 선 한계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뭐 자결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왕에게 저항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서 왕이 시킨 대로 순순히 그냥 막판에 가서 복종을 한다든가 조선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관료들이 꽤 나온다는 거죠. 베트남도 이런 점은 좀 비슷했던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서 서부 삼성을 획득을 함으로써 나름 좀 이제 체면치레를 한 프랑스. 좋은 일이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1869년 11월 무렵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죠. 당시 이제 프랑스 자본을 들여서 만들었던
수에즈 운하가 드디어 개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 자본이 반이고 또 이집트 민간 자본이 또 반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이 여기 이제 껄떡거리면서 숟가락 얹어가지고 결국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사실상 이 공동 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됨으로써 이제 유럽에서 동양으로 가는 항로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 아래쪽 케이프타운 희망봉 일대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중해로 들어가서 바로 그냥 이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인도양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유럽 입장에서 좋은 건데 사실 당시 동양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물론 현재 입장에서는 현 시대에서는 동양인들한테도 저 수에즈 운하는 굉장히 귀중한 문화죠. 자, 근데 당시 시점에서는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다는 것은 앞으로 서세 동점의 제국주의 물결이 더욱더 가열차게 동양으로 밀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죠.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1867년 무렵에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한테 드디어 이제 팔게 되죠. 720만 달러를 받고서 이제 판 일이 있었고요. 또 1868년에는 글래드스턴 기억하시나요? 아편 전쟁 때 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영국의 양심이 고작 이거밖에 없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적이었던 파머스턴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파머스턴이 포문을 열었던 리버럴의 후계자가 돼요. 그래서 이 리버럴 세력의 후계자가 돼서 글래드스턴이 드디어 1868년 무렵에 총리 자리에 취임을 한 일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뭐니 해도 1866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병인 양요가 딱 일어나기 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터졌을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빅매치가 일어났어요. 바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벌어졌던 독일 통일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에서는 저 유명한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수상으로 취임을 했고 그러면서 프로이센 세력이 계속 무서운 기세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독일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동안 이제 독일 연방의 군소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바이에른이라든가 이런 군소 도시 국가들이 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병탄할 야욕에 불타 있었다는 거죠. 게르만 민족이야 단결하라.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되냐. 하나로 합치자. 뭐 말이 좋아서 이게 근데 이제 서로 통합을 하자는 거지. 사실은 프로이센의 지배하에 전부 흡수 합병시키겠다라는 그런 야욕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가 기존의 독립체제를 고수하면서 결국 뭐 양자 사이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오스트리아 너네는 게르만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게르만이 아닌 사람도 섞여 있잖아. 대표적으로 헝가리가 여기 또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정확하게 말하면 순수 게르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오스트리아는 통일에 대한 자격이 없다. 너네 오스트리아는 빠져. 무슨 소리야? 내가 기존에 여기 왕초였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내가 대대로 가져갔었는데 지금 니들이 어디서 갑자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양자가 이제 이렇게 붙게 되었죠. 자,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 당시 프로이센은 철도를 통한 빠른 병력 동원, 그리고 새로 도입한 후장식 소총인 드라이즈의 위력, 그리고 참모부 제도를 갖다 이제 도입했던 이때 명장이 한 명 나오죠. 프로이센의 명장 몰트케. 이 몰트케의 활약에 힘입어서 순식간에 오스트리아군을 제압을 해나가게 됩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사령관 몰트케는 퀘니그라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대파하게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때 오스트리아군 장군도 꽤 명장이었어요. 괜찮은 장군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헝가리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오스트리아 귀족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퀘니그라츠 전투에서 프로이센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 결국 7주 만에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고 마침내 군소 연방 국가들을 흡수해서 북독일 연방을 설립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슬슬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독일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각지에서 식민지를 확장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이 알게 모르게 프로이센은 강국이 돼가지고 조금씩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 이탈리아에서도 샤르디냐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의 기운이 불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이것은 당연하게도 기존 유럽 대륙의 최강국이었던 프랑스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이었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프랑스가 사전에 이걸 갖다 싹을 밟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해외 원정을 남발하는 통에 이 프로이센의 급성장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알게 모르게 프랑스의 시대가 저물고 새롭게 독일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프랑스의 황제 짜폴레옹 3세는 여전히 대책 없는 전쟁놀이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죠. 결국 그 대가가 자신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이제 중국 파트라고는 하지만 유럽 각국들이 이런 저마다 복잡한 속사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뭐 병인 양유에 집중을 많이 하기 힘들었던 이유도 또 이런 이유도 있긴 있었어요. 앞마당 독일 지역에서 프로이센 대 오스트리아의 그런 전쟁도 있었고 또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샤르드냐를 중심으로 통일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점들 때문에 프랑스가 앞마당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각종 멀티들 다 신경 써야 되고 특히 핵심적인 역점 사업 베트남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 쪽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조선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프랑스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기는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렵이 되면은 일단은 유럽 쪽 정세가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가 잠깐 좀 중국에 대한 관심을 조금 이제 멀리하게 됩니다.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전보다 좀 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요게 좀 두 나라한테 나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청은 뭐하고 있었냐? 중원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던 염적에 대한 토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는 거죠. 1867년 1월 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염적 토벌을 위임받은 이홍장은 윤용화 전투에서 승리한 후 영군이 이제 동영군, 서영군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동영군의 잔당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영군은 좌정당이 맡고 있었죠. 자, 이제 청조와 염적 사이의 전쟁도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과연 이홍장은 동영군을 일망타진하고 또 서영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함으로써 염적을 소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하면 이홍장은 이제 일약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태평천국 진압에 이어서 염적 토벌까지 그야말로 청에서 최고의 군사적 실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홍장은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